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지난밤 미증시는 연준이 FOMC 회의를 마치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국내 시장의 주인공은 확실히 정부 정책 모멘텀이 실린 쪽이었습니다. 네카오와 또 웹툰 쪽이 강했었는데요. 현재 우리 시장은 지금 한 11시쯤 코스피 3,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게 3년 5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과 또 중국 소비 관련주들, 또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잘 갔던 이 지역 화폐 관련주들은 오늘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현재 코스피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금 3,000선을 넘어서 지금 3,004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지금 코스피 3,000선을 돌파를 했고요.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소폭 매도세를 보이긴 했지만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3,000선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코스닥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잠시만요. 네,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이 지금 소폭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780선을 지금 터치해주고 있네요.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빨간불인데요. 삼성전자는 아직 6만 선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강보합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오늘도 SK하이닉스는 그래도 강하네요. 네,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 시총 9위, 10위까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도 살펴보시면요. 코스닥도 대체로 다 빨간불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테오제는 지금 보합권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2차 전지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이 지금 4%대를 터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도 1.69% 지금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바이오주들도 지금 강하고 있는데요. HLB와 펩트론 이렇게 강하고 3,000당 제약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휴젤은 지금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대체로 빨간불이 짙은 시장이고요. 또 코스피 3,000선을 지금 기록한 만큼 오늘 어떻게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한번 오늘 출연하시는 멘토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팍스 인베스테이너와 함께합니다. 인베스테이너에 지원한 미래의 증권 꿈나무들과 경제와 증권에 관련된 이슈와 주제들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쉽고 알차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멘토 두 분과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에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라인업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팍스 인베스테이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멘토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한번 부탁드려요. 예, 오늘
이번 주에 지금 세 번째 3,000을 넘으려는 도전 끝에 3,000포인트를 넘기고 지금 진행 중인데, 참 우리 국내 증시가 저는 이번 주에도 계속 강하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은 뭐 지난주 금요일에 이런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충돌로 인해서 이게 지속화되면서 이번 주에 국내 증시가 사실 하락을 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위기였는데, 그럼에도 지수를 계속 방어하면서 지금 3,000을 결국 오늘 넘겼다라는 거에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물론 리스크가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국내 증시에 이런 강세가 지속된 이유는 결국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리스크, 중동발 리스크가 터지고 유가 급등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 매도세가 강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6월 달에 4조 넘게 이제 순매수 했다가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요거 매매 동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에 외국인이 코스피 판 금액이 일자돌 매매 동향을 보면 16일부터 이번 주까지 외국인이 4천억 순매도했습니다. 4천억. 그러면은 사실 6월 달에 강하게 들어온 거에 비해 매도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또 담을 건 계속 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가 하방 압력을 다 이겨내면서 네. 이렇게 3천을 오늘 넘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말고 제일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최근에 이제 거래량 순위 상위를 보면은 네. 코스피 선물 인버스 ETF 상품에 인버스로 또 거래 대금이 쏠리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시청자분들이 혹시라도 인버스에 또 ETF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강하게 상승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중동 리스크 나왔다고 갑자기 인버스에다가 투자하시면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더 위험하고, 오히려 이런 중동 리스크라는 게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이 위험을 해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방산주에 투자를 하셔서 다른 지수가 떨어질 때 방산주가 상승하는 걸로 해지 전략을 취할 수 있고요. 이번 주에 방산주 잘 갔지 않습니까? 네. 방산주 오늘도 가고 있을 것 같은데, 방산주 잘 가고 있죠. 근데 기존에 이제 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신규로 이제 뭐 방산주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중동 리스크가 해제돼서 그때 아마 또 조정을 받을 거예요, 방산주들이. 이제 그 시점에 또 매수 타이밍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보면은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뭐 지금 잘 가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 잘 간 것들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AI, 소버린 AI 관련주, 지금 오늘은 이제 쉬었던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어떻게 파악하실 수 있냐면요. 지금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도 외국인들과 기관이 담는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어떤 종목을 담나요? 화장품이 오늘 가는 이유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아모레퍼시픽. 자, 보시면요. 종목 매매로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종목 매매. 보시면 아모레퍼시픽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가니까 아모레퍼시픽 많이 가겠죠? 네, 그리고 또 상한가 간 종목들도 몇몇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16일부터 오늘까지 아모레퍼시픽 보시면 종목 수급이 많이 들어왔나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모레퍼시픽인데, 자,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 한번 보십시오. 계속 사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리스크에 뭔가 지수가 상승하진 않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히 이 리스크 속에서도 사고 있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지금 외국인 강세로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담는 종목을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종목 말고도 다양하게 외국인들이 담은 종목들이 지금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코스피 지수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 것 같냐라고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네. 그러면 제가 상단 어디까지 갈 것 같으세요? 상단이요. 네. 저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저는 이번 연도 안에 코스피는 신고가를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게 저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신고가가 이제 3,300포인트 부근인데 네. 저는 이번 연도 안에 그거를 넘어설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오늘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역사적인 순간인데 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밀리지 않으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번에 국회 본회의가 원래 빠르게 진행되면서 상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를 하려 했는데 네. 지금 그게 또 연기가 됐죠. 예, 이제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거기서 조금 협의점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은 요게 이제 6월 안에는 통과가 돼야 된다. 예. 상법 개정안이 이제 요번 달 6월 달 안에 이제 통과되고 중동발 리스크가 해결이 되면 저는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한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흔들리면서 다시 3,0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삼아서 네. 이제 우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불확실성들이 모두 해소됐기 때문에 저는 더 신고가를 향해 달려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3,300포인트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상승 동력이 어떤 거라고 보세요? 뭐 섹터나 종목이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법 개정이라 생각해요. 상법 개정. 예, 그럼 왜냐하면 지금 제일 큰 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게 상법 개정이고요. 그러면 지금 원래 우리나라가 이 밸류 프로그램을 하려고 작년부터 시도를 했는데 네네. 이거를 지금 시도한 게 일본의 사례를 보고서는 성공적이었잖아요. 일본의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이 밸류 프로그램을 성공하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엄청 상승했어요. 네. 예,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근데 외국인들이 거기서 많이 수익을 못 냈습니다.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의 그 밸류 프로그램을 할 당시에 수익을 많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한국이 밸류 프로그램을 하고 상법 개정을 하겠다 하니까 오히려 그때 뭐 수익을 못 냈던 외국인들 입장에선 네. 안 되겠다 하고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근데 지금 악재라고 보면은 상법 개정안이 불발된다거나 예, 중동 리스크가 계속 지속돼서 유가가 더 급등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인데 여러분들께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면 인버스 ETF로 자꾸 해지 전략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런 중동 리스크로 유가 상승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게 있으시면 WTI 유가 선물 ETF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차라리 관심 가져보시면서 해지 전략 세우시는 걸 더 제가 말씀드리고 지수는 저는 더 상방으로 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딱 보시면은 기존의 주도주들 있잖아요. 네. 조선, 방산, 원전, 조방원. 네. 근데 거기에 지금 더 꼈어요. 예, 지주, 금융, 거기에 뭐 전력. 요즘 전력도 잘 가죠. 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잘 가는 이유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AI 산업이 결국에는 이 모든 종목들을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계속 이 산업들이 다 지금 성장성을 다 올리고 있고 네.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지금 조방원이랑 뭐 원전 관련주들, 뭐 그리고 가스 이런 쪽이 지금 계속 간다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여기를 좀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조정할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추격 매수를 하시면 네. 그거는 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방산이나 조선주들이 지금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좋아요. 충분히 미래의 성장 가능성도 높고 좋은데 분명히 지금 중동발 리스크가 언젠간 해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해소가 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다시 또 그쪽으로 몰릴 겁니다. 네. 지주사나 금융지주사 이런 저PBR 관련주로 또 몰릴 텐데 그럼 그때 이제 수급의 쏠림 현상으로 방산주들이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차라리 조정받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멘토님이 금융지주사, 금융 쪽으로 수급이 몰릴 때 그때 조방원이 빠질 거다. 그때 우리가 저가 매수 기회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질문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차세대 D램 증설 관련해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 일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향후 길게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도체가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오. 왜냐하면은 지금 이 3,000포인트에서 우리가 더 상방으로 가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끌고 네. 소부장주들이 따라와야 이제 반도체 섹터가 하반기에 주도주가 되면서 지수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보면요. 최근에 이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이 너무 빠졌잖아요. 하락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빈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상승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지금 현재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도체주 쪽에서도 저희가 좀 볼만한 종목 한두 가지 좀 추천 부탁드려요. 일단은 반도체 중에서도 네. 저는 AI 관련된 HBM이나 AI 칩 관련된 종목들로 이제 좀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네. 예,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종목 중에 PSK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PSK. 네. 예. 뭐 근데 다양하게 좀 이제 H 관련주 한미반도체 어제 많이 갔죠? 네, 어제 엄청 예. 올랐더라고요. 근데 한미반도체도 사실 HBM 관련주로 네. 지금 뭐 세계 1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제가 여기 방송에서도 한미반도체 공개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네. 이제 이런 한미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장비 중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뭐 다른 부분은 지금 매도할 때가 아니다. 예,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들은 우리가 하반기까지 좀 가지고 가자 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정철 멘토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지금 3,000포인트를 넘었어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뭐 당연히 이제 넘는 건 당연한데 네.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 가느냐인데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산이나 조선이나 다른 종목들이 다 있는데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순환매로 돌아가면서 계속 올라갔을 때는 절대 지수가 안 꺾인다라고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고 지금 또 얘기하면 한 100번 얘기한 것 같거든요. 99번 얘기했고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면 네. 다시 또 얘기 드리자면 그러니까 방산조선이 올라갔다가 다음에 반도체 가고 반도체 갔다가 다시 또 뭐 정책주 들어가고 정책주 갔다가 다시 오늘 정책주 또 뭐 가고 있죠. 오늘 수소 관련주 가고 있잖아요. 정책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장이 안 꺾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꺾이려면 어디가 먼저 깨져야 되냐면 조선 방산이 확실하게 깨져야 돼요. 확실하게 깨질 때 어떻게 깨져야 되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60 이동평균선이 깨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추세선이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깨져야 그게 깨진 겁니다. 그때.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게 안 깨지면 여러분 이 장은 계속돼요. 그리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올라올 때 조선 방산이 최고였는데 일단 하나오션도 60 이동평균선이 안 깨지면 이거 안 깨지는 겁니다. 절대.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시면 하나오션이 엄청나게 올라오다가 어디서 조정받았죠? 조정받고 어디서 반등했죠? 60 이동평균선에서 반등한 거예요. 여기서 안 깨진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가 트럼프가 관세 전쟁 시작할 때잖아요. 그때도 60일 이동평균선 안 깼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가 붙었는데도 여기서도 안 깨고 다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수가 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간다는 얘기. 그다음 이제 반도체를 볼게요. SK하이닉스를 보자면 SK하이닉스는 어디 이제 여기서 돌파했죠. 골드크로스 나서 돌파한 상태에서 SK하이닉스도 일단 60일 추세 이동평균선 깨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깨질 가능성이 여기가 깨져야 추세가 꺾이는데 이걸 시작했던 조방원을 위주로 좀 보시자면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좀 조정받나 싶었는데 오늘 저한테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얘기하느라고 조금 늦었는데 그 원전 관련주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원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매도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오늘 밀리는데 오늘 많이 밀리는데 어떡하죠? BHI 오늘 많이 밀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매도해야 됩니까? 제가 그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멘탈을 어떻게 잡아드리는지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당신들이 지금 빈수레니까 요란한 거다. 뭐 이렇게 중심을 못 잡냐. 아니 BHI 꼴랑 6% 밀린 거 가지고 6% 밀려서 10일 이동평균선 깨지도 안 했는데 이거 가지고 호들갑이냐. 하수들 눈에 보면 항상 불안하다. 그런 불안함으로 무슨 100% 수익을 내고 세 자리 수익을 낼 수 있겠냐. 제가 어제 밤 10시에 방송할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밤 10시에 방송할 때 제가 인증샷 하나 올려드렸죠. 현대로템 783%. 다시 보여드릴까요? 738% 수익 중인데 그거 가져오지도 않아요. 자랑도 안 해요. 저는 그냥 그런 거 783% 수익 중에 있는데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저는. 왜? 너무 당연하니까 그 정도 수익은. 여기서 그 정도 수익 못 내는 전문가 있습니까? 있어요? 있나? 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여튼간에 예. 기본적으로 그 정도 수익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수익 안 나면 지금 TV 방송 나오면 안 되죠. 그 정도 그 무슨 전문가예요 그게. 지금 저는 그 다른 방송 뭐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서 그냥 대충 뭐 수익률 대하겠대요. 그래서 종목 그냥 대충 줬어요. 그냥 아무거나. 수익률 2등이에요. 2등 지금 1등하고 0.3% 차이. 그러니까 요즘 장은 그런 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장에서도 수익을 못 내고 이거 불안해가지고 두산 에너비티 밀린 거 불안해가지고 이 호들갑을 떨면 무슨 주식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하는 짓이 맨날 올라가면 그냥 2, 3% 그냥 매도해버리고 매도하면은 떨어지면은 10%, 20%, 30% 떨어지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 매매 방식을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 올라가면 기다리고, 예? 밀리면 빠르게 자르고. 그런 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튼간에 그러니까 조방원이 안 꺾이면 안 꺾인다. 그러니까 조방원이 안 꺾이면 지수는 계속 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항상 유념하시고. 제가 차트 잠깐 보여드리자면 제가 왜 화가 나냐면 어제 이게 어제 아래 하나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제가 멘탈을 상당히 많이 잡아드려요. 제가. 네. 왜냐하면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제가 그걸 가지고 그냥 근본부터 바꿔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또 근본부터 바뀌어서 환골 탈퇴했다는 분이 한 30명 있었어요. 네. 그리고 자 코스피 차트 보실게요. 자 코스피 차트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이 위로 선이 없죠. 아무 선이 없죠. 아무 선이 없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저항선이 없다는 거죠. 저항선 없으니까 그냥 보세요. 그냥 보시라고 그냥 냅두는 거거든요. 그다음 코스닥은 좀 저항선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815까지는 마음 놓고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코스닥에 가려면 2차전지에 가야 되니까 2차전지 제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오늘 2차전지 엄청 강하잖아요. 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이럴 때 매도하자. 팔자. 이럴 때 매도하자. 2차전지 이럴 때 매도하자. 왜냐하면 여러분 2차전지 그러니까 코스닥에 3대 축이 있는데 하나는 바이오, 2차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인데 반도체 소부장하고 바이오는 돌아가면서 갈 수도 있는데 2차전지는 조금씩 기다리자. 물론 제가 계속 이 시간에 얘기하지만 내가 2차전지를 2년 볼 거다. 3년 볼 거다. 하면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해도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일단 매도하시고 다른 빠른 거 이렇게 오를 때 매도하고 다른 빠른 걸 하자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코스피 시장은 조방원이 강한 조정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 지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핫이슈 앵커픽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새 정부의 첫 추경안, 증시 상승 마중물 될까로 제가 정해봤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2차 추경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추가 편성을 해서 지금 30조 원을 단행을 했는데요.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 증시, 또 유동성 장세 조금 더 기대해봄직한지, 또 이번 추경 편성안이 증시 부양과 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지 여부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이 시장에 바로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이 소비자들의 여력을 키워주면서 간접적으로 시장의 유동성 장세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거 2020년 코로나 때를 보면요. 5월과 9월에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실시를 했었죠. 1차에 대략 14조, 2차에 8조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 이번 추경안 예산과 비슷합니다. 지금의 방식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플러스 또 차별적 지원금을 섞는 형태를 보면 지금 상당히 유사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2020년대 코로나를 겪고 있는 와중에도 이 1차 재난지원금을 실시를 했을 때 2분기 실질 GDP는 약 3.2% 역성장을 했었는데요. 반면에 민간 소비는 1.5% 플러스를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마이너스였지만 그 안에 민간 소비가 우뚝 올라서는 효과를 냈었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이번 재정부양책 자체가 실시가 된다고 하면 이 상당 기간 눌려 있었던 국내 내수 부진의 큰 숨통을 키우고요. 또 우리 증시에는 간접적으로 이 유동성 확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되는데요. 또 더해서 코로나 때 2020년 6월에서 8월 당시 코스피 PBR은 1.3배까지 상승했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코스피는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지금 1배 근처 수준인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정책으로 PBR이 올라가면서 더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해봐야 할 점은요. 현재 관세 전쟁과 또 중동발 전쟁에 이 해외발 경기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변동성 확대 구간에는 조금 더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확실히 우리 시장에서는 이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꿈틀거렸는데요. 오늘은 지금 2차 추경안 관련해서 영화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이 국내 소비 관련 수혜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지금 우리 두 멘토님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정철 멘토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바로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겠지만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소비 개선 관련해서 수혜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그런 제가 지원금을 받아 보시면 여러분들이 네. 저는 거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근데 이제 제가 지원금을 언제부터 받았었냐, 언제부터 이 정책이 시행된 걸 봤냐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이제 돈을 거의 뿌리셨어요. 거의 완전히 자기 돈처럼 막 이렇게 헬리콥터에 그냥 돈을 그냥 다 풀어버렸거든요. 네. 그때 이제 좀 그때 소비 패턴이 어땠냐면 대부분이 이제 약간 현금으로 주면은 그거 막 이상하게 쟁여놓고 막 이럴까봐 바우처나 쿠폰 뭐 이런 걸 많이 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1차 소비 현장이 상당히 가장 활성화된다. 그게 뭐냐면 내수 쪽. 내수. 무조건 내수 쪽이거든요. 그 내수 쪽이 주로 어떤 내수 쪽이냐? 이제 대부분 이제 먹을 거 사고, 그 다음에 뭐 옷 사고, 뭐 이런 거밖에 이런 게 주 타겟이에요. 주 원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관련주들이 그럼 주가가 오르냐? 그럼 삼양식품을 보실까요? 삼양식품 주가가 오르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올라요. 제일 많이 오른다기보다 제일 혜택이 제일 많아요. 네. 바로바로 사니까. 근데 주가가 이상보다는 그렇게 뜨거운 반응은 아닙니다. 그리고 농심을 보시면은 그냥 주가는 그냥 밑으로 꼬랐어요. 밑으로 그냥 때려박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거는 이제 그 정부의 가격 통제. 지금 현재 물가 안정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해서 참 안 좋은 것들이긴 한데 정권 교체기에 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6개월 동안 대통령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사이 동안에 정부에서 컨트롤을 못하니까 이 식료품 회사들이 엄청나게 올려버렸어요. 가격을. 그냥 엄청나게 올려버리면서 이제 해놨더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제 그 올려놓은 것도 다시 내리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잘 못 가는 거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농심은 완전 내수잖아요. 완전 내수라고 하긴 그렇지만 신라면 많이 팔리긴 하지만 해외에서 그래도 360배 불닭볶음면보다는 못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심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많이 안 좋은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 관련주이자 이제 내수 관련주의 빙그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가격 다 올렸던 곳들은 결국 이렇게 다 내려갑니다. 예, 결국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오늘 좀 특징적으로 움직였다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경우는 이제 CJ, CGV나 이제 영화 쪽인데, 네, 맞아요. 예, 근데 진짜 여러분 혹시 최근에 영화관 가보신 분? 최근에 한 달 동안 한 달로 영화 가봤다. 예, 한 제가 봤을 때 한 1,000만 명 정도. 잘 가지 않죠, 요즘. 예, 거의 손 안 든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저도 이번에 가서 이제 그 딴딴딴딴딴 이거 봤거든요. 근데 이거 봤는데, 예. 아니 그런 거는 영화 가서 봐야 돼요. 막 이상한 데 보잖아요. 재미없습니다. 그 요만한 거 뭐 어떻게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라고 해도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해도 절대 따라붙지 마라.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산업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절대 쉽지 않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왜 쉽지 않냐? 결국 OTT한테 다 먹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OTT한테 완전히 다 잠식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쉽지 않다. 그다음 CJ, CGV는 지금 현재 2위인 메가박스하고 롯데시네마가 합병을 하게 되면 얘네 이제 여기 합병하면서 조금 구조적 효과가 조금 있긴 할 건데 그래 봐야 바닥에서 좀 올라온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하게 저는 이 회사가 저는 이제 그 정치적이라고 보고 있지 않은데 희한하게도 네. 이상하게 진보 정부만 되면은 주가가 올라요. 어딘가요? CJ. CJ인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쪽이다, 그러니까 약간 문화 투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약간 진보 정부 때 주로 많이 강조하는 게 문화 투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보시면 우리가 BTS가 엄청 했잖아요. 그런 걸 좀 우리가 조금 감안하면은 이쪽에 좀 그래도 투자 많이 하려고 한다. 근데 CJ ENM 같은 경우도 문제가 뭐냐면 계속 OTT한테 계속 밀린다는 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뭔가 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제작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IP를 가져야 되거든요. 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가 오징어 게임 1, 2, 3까지 해가지고 약 거의 2조 원을 벌 동안 오징어 게임 제작사는 400억밖에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넷플릭스는 2조 원 벌 동안 이 실제로 만든 제작사는 IP가 없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대 제작사가 나와서 그 거대 제작사가 뭘 해야 됩니까? 엄청난 제작 능력을 갖고 글로벌 OTT하고 IP 지분까지도 가질 수 있는 협상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제작사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게 뭐겠습니까? 어디 하나를 정말 크게 키우든지 아니면 그 한쪽을 공공의 영역으로 정부가 직접 운영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직접 운영해서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문화 같은 경우. 그래서 CJ ENM이 약간 좀 그런 쪽으로 좀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 나오는 의미에서는 약간 이렇게 돌아 나오는 부분에서는 의미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단기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 나오는 구간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중에 이제 나머지 뭐 웹툰 관련주들 이런 IP 관련주들은 사실 나쁘지는 않다. IP 관련주들, IP를 갖고 있는 것들은. 근데 IP가 없는 것들은 쉽지 않다. 그리고 차라리 엔터를 보자. 엔터 엔터를 보자. 관련주들. 네, 엔터를 보자.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저는 이제 제 기분 탓일까요? 이상하게 이제 BTS가 되게 너무 행복하게 활동했을 때가 그때가 이제 겹쳐요, 지금이. 그래서 저는 하이브를 여러분들 계속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뉴진스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도 지금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아예 항소도 기각해 버렸어요. 뉴진스가 저 뉴진스 팬입니다. 뉴진스 팬입니다. 저 팬인데 이제 저는 이제 이쁘게 잘 활동하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소송이 지고 아예 항소도 기각시켜 버려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하이브에 그냥 압승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라인업이 더 안정화되기 때문에 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약간 엔터 쪽을 잘 보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소비 쿠폰이 막 이렇게 된다면 네. 여러분 뭘 하고 싶으세요? 떠나요. 갑자기 가사가 생각 안 나요. 여행 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행 쪽을 보자. 네. 여행 쪽을 보자. 좀 이상했나요? 좀 이상했나요? 여튼 여행 쪽을 좀 보자. 해외에서도 여행 많이 온다. 뭐 이런 걸 좀 많이 감안하시고 그다음 여행 레저 엔터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멘토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이 추경안이 발표가 됐는데도 지역화폐 관련주들은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1차 추경에 2조 원을 세팅해 줬는데 네. 2차 추경 때는 6천억밖에 안 해줬잖아요. 줄어서. 줄어가지고 뭐 사실 근데 요거는 좀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되는 게 네. 이제 재난지원금도 있고 또 있잖아요, 금액이. 그런 것들을 바우처로 주거나 그거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지역화폐 관련주도 엮일 수가 있어요. 지금 코나이 같은 경우 오늘 좀 많이 밀리는데 네. 괜찮습니다. 많이 밀리면 고마운 거예요. 예, 더 밀려주면은 지금 관심 갖지 마시고 좀 밑으로 내려오면 좀 지켜보시고 그 바우처 사업을 했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주로 그 예전에 재난지원금 했을 때 바우처 네. 회사들 주로 어떤 회사들이 바우처 사업을 하느냐 주로 휴대폰 스마트폰 결제 시장을 갖고 있는 곳들이 바우처 사업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야 이거 바우처 너네 PG사들이 너네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줘. 네. 그럼 이제 걔네들 그거 사업을 대신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걔네들 그냥 공짜로 일합니까? 수수료를 받아요. 어차피 자기네에서 결제하니까. 그러면 다날 같은 종목인가요? 예, 아니 그 히든 종목 하려고 그랬는데 종목을 아이고. 얘기해 주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앵커가 너무 종목을 잘 알아도 문제예요. 이거 히든 종목으로 지금 빌드업하고 있었는데 여튼간에 다나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 아이고 오늘 히든 종목이었는데 여튼간에 다나는 어차피 여기 밑에 5,580원 이거 차트도 안 보여드리고 그냥 히든으로 끝내려고 그랬더니 얘기해서 그냥 다 얘기 드릴게요. 여기 5,580원짜리를 깨지 않으면 계속 갈 수 있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뭡니까? 급등했을 때 거래량 터지고 횡보할 때 거래량 잠기는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보고 후속 조치들을 계속 보자. 이런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소비주들보다는 엔터주나 또 소비 관련해서는 결제를 제공해주는 업체죠. 다날 정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다날에 대한 매도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유민 멘토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네카오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 AI 관련주들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지금 뭐 네이버랑 카카오가 그동안 주가가 많이 못 갔는데 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소프트 회사인데 네이버랑 카카오는 주가가 왜 못 가겠습니까? 뭐 구글이나 뭐 다른 미국 빅테크에 비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갔다고 느껴지고 네. 지금 사실 네카오가 가는 이유는 AI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좀 포함되어 있긴 한데 네. 소버린 AI라고 이제 새 정부에 우리 자국적으로 AI를 구축하겠다라는 이제 정부 정책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지금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가 움직이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돼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네이버도 네이버페이가 있고 카카오도 카카오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든지 네. 아니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발행해서 그걸 쓰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 생각은 실제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랑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네. 어떤 걸 쓰겠습니까? 원화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건 애국자들. 애국자. 예. 예. 원래 보통 다 예. 달러 쓰겠다고 하는데 근데 애국자라서.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더 쓸 건데, 예, 그럴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 뭐 이제 국내에서 내수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국제적으로 무역을 하거나 이런 걸 거래를 할 때는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려면 1대1 비율로 뭐 국채, 미 국채나 금이나 이러한 안전자산의 비율로 그 지급 준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대기업들이 만약에 요번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통과가 되면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기업 대 기업이 사용을 하거나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그거를 거래를 이루어질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또 거기서 나와서 플랫폼을 제시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마침 가져온 종목도 네. 요거에 좀 연관되어 있는 종목인데 네.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오. 예, 화면 한번 보시면요. 삼성 SDS도 여기도 사실은 그동안 횡보를 오래 했어요. 근데 왜 오래 했냐면 여기도 AI 플랫폼 이제 회사인데 뭐 삼성 계열사가 많다 보니까 이제 계열사의 플랫폼 제공하고 뭐 안정적인 매출은 있어요. 있는데 결국엔 국내에서만 매출이 일어나고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낮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좀 안 받고 있었던 종목인데 삼성 SDS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지금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디지털 자산기본법이 통과돼가지고 이제 만약에 국내에서 뭐 은행이나 대기업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된다면 삼성 SDS 플랫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삼성 계열사 그룹이 빵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려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네. 지금 삼성페이를 갤럭시 폰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삼성페이를 이용해서 삼성 코인을 만들 수도 있다. 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국내 대기업들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가 유리할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려면 1대1 비율로 당연히 안전자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이 많아야 됩니다. 네. 현금이 많아야 발행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야지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 코인을 당연히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거고 그러면 삼성 SDS를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러한 삼성전자가 삼성페이라든가 앞으로 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관돼서 삼성 SDS가 플랫폼을 더 많은 곳에 제공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해드리러 가지고 왔고요. 네.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잠시만요. 예, 차트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삼성 SDS인데 지금 월요일에 급등이 한번 나왔죠. 예, 21%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자 화면이 안 보니까 제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예, 월요일날 21% 급등 나오고 예, 조정받고 어제 또 한 6% 7% 정도 상승했는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만 보면 급등한 것 같지만 이렇게 확대해 보면요. 예, 지금 전 고점 여기 매물대 모여 있는 구간 거래량 터지면서 매물대 모여 있는 구간에 매물을 지금 소화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요 매물대를 소화하고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다 하면 더욱 가볍게 20만 원 선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께 여기 지금 5일 평균선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 그러면 지금 급등 나오면서 5일 평균선 지지받고 상승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면은 5일 평균선에 지금 걸려 있는 오늘 뭐 이렇게 종가나 금액 보시고 매수하는 게 또 기회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삼성 SDS 관련 종목 해주셨는데 그러면 언제 저희가 매수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네. 5일 평균선 지지받고 있는데 네.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다음 주에 더 급등할 여력이 충분히 있고요. 왜 지금 요즘에 이게 전고점 돌파하는 종목들을 보면요. 몇 번 도전을 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3,000 넘었잖아요. 네. 근데 요번 주에 2번을 도전했어요. 도전하다가 오늘 이거 3,000선을 넘었는데 근데 이렇게 매물을 소화하면서 다음 주에 이제 또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이렇게 뭐 종가나 이렇게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 SDS 오늘 종가에서 매수해보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정철 멘토님, 네. 이와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혹시 뭐 추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 한 가지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아까 한유민 전문가님이 얘기 잘해주셨는데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전 세계 시장 약 30% 갖고 있거든요. 그럼 10대 중 3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쳐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들어갈 때 주로 뭘 쓰냐면 스마트폰 가지고 씁니다. P2P예요. P2P로 거래해요. 네. 폰 대 폰으로. 그럼 폰 대 폰으로 거래하는데 삼성전자가 그러면 전 세계 스마트폰에 30% 이상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점유하고 있는 30% 이상 스마트폰 가지고 미 국채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미 국채가 현재 1,260억 달러 정도가 현재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산으로 갖고 있는데 테더하고 지금 서클이. 근데 이 테더 서클이 최소 10배인데 그럼 1억 2천만 달러. 근데 거기 삼성전자가 최소 30%. 예, 그럼 삼성전자 얼마 갖고 있겠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미래 스테이블 코인의 30% 미국채에 전체 미국채 풀리는 거 우리가 최대 많이 보면 막 한 몇 조 달러까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래 따지면 우리나라 몇백 조, 몇천 조예요. 그 중에 삼성전자가 30%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향후에 돌아 나오는 포인트는 이게 될 거예요, 하반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좀 보시고 거기에서 핵심 사업부 맡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삼성 SDS가 핵심 사업부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연계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 하려면 아직 멀었고요.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화 가지고 원화 그다음에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 2개 있어요. 원화 안 쓰다니까요. 해외 나가면 뭐 어디 거 쓸 것 같아요? 해외 나가서 여행 가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자 그러면 저기 what? 뭐 이러겠죠? 그렇죠? 예. 그럴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그쪽을 좀 여러분들이 좀 잘 포인트로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것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란 이제 이스라엘 전쟁 얘기 오늘 한 번도 안 하면 좀 그래서 오늘 좀 방사를 좀 밀리고 있잖아요. 예,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트럼프가 지금까지 2주 정도 고려해 보겠다라고 멘트 쓴 거 중에 2주 뒤에 뭐 상황 바뀐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트럼프가 2주라는 발언을 했어요. 기간 2주를 줬어요. 2주를 준 기간이 지금까지 7, 8개 있었거든요. 네. 한 번도 그때까지 간 적이 없어요. 예. 트럼프가 2주라는 발언은 거의 습관적이에요. 습관적으로 뭐냐.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님께서 그 본인 있잖아요. 요원을 끌어내라. 뭐 그랬잖아요. 그 멘트하고 똑같아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발언이에요. 트럼프는. 2주란 말은 습관적으로 나오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마세요. 오늘 밀리고 있다? 그럼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테이블 코인과 또 방산주 하락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